대학교에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아주 어렵던 시절이죠.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시국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자연히 많았죠. 그래서 조금은 나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다른 그 준비 없이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이나 그런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 독재자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 시골에서도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힘센 아이가 남을 때려놓고 왜 때리냐 하면 난 자유당이다. 이승만 대통령 생신이 3월 26일이고 그 해가 86회 생신인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외울 리가 없는데 86회 3월 26일이 86회 생신이니까 이 생신을 축하하는 글을 쓰면 뽑아서 상도 주고 하겠다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어이 내지 마라 이랬댔어요. 쓰기 싫던 차에 뭐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지 말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뭐 안 냈으면 그만인데 저는 그 제목을 써가지고 백지를 내버렸어요. 내 이름 쓰고 그것도 이승만 택통령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이제 꿇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 합디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스님도 뭐 그 억장이 무너지는지 꿇어 앉아 있으라.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한번 학교 가니까 국도변으로 트럭에 사람들이 가득 타고 머리에 흰 뭐 띠 두르고 어떤 사람은 긴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이제 부산서 마산 쪽으로 국도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 버스에서도 창문 열고 막 사람들이 흔들면서 가는 모습 그랬는데 그게 4.19였어요. 역시 이 박사는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하늘이 내신 분이야.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4.19 이후에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아침에 이제 그 도덕 과목에 그 특강을 오셨어요. 그 큰 칠판에 분필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글을 딱 이렇게 쓰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거는 이승만을 위한 정치 해석을 내가 이제 그렇게 야유를 했죠. 제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어요. 근데 그 4.19 기억은 그게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박사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분이 와서 그 민주주의의 경구 하나를 딱 흑판에다 영어로 쓰시는데 아마 그런 사건들은 그 이후 그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게 아마 그 자극을 주고 있는 기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일보사에서 부일 장학생을 선발을 했었어요. 3학년 막 진급해가지고 그 두 번째 부일 장학생 시험 보러 그 부산에 내려갔더니 도로가에 하고 뭐 그 시내 탱크가 확 나와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런 것이 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5.16이죠. 5.16이 나한테 제일 강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4.19 이후에 우리 마을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보도연맹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 집단적으로 그 학살당한 곳이죠. 그 이제 죽어서 매몰돼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이제 파냈습니다. 파냈는데 그 이제 우리 마을에도 가족들이 있어서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표지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 시신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치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옷 단추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결국 누구 뼈를 뭐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하나로 그 합장을 하고
합동 위령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5.16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묘를 누가 파헤쳐 버렸어요. 그 경칩돌을 쌓아놨는데 돌을 다 뽑아서 이리저리 팽개치고 묘 봉분을 파헤쳐 놨어요. 그때 관념에 묘의 봉분을 파헤친다는 것은 아주 끔찍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5.16의 실체가 그런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말을 하면 그게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잘했다 못했다 많은 논란이 있고 나도 공과 과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공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때 그 파헤쳐진 무덤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면 어떻게 공을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증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판단 이전에 증오감 같은 것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부일장학회 내가 이제 부일장학생이 한번 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장학 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거의 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일장학회 그거 하는 부산일보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5.16 이후에 이제 그분이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특히 이제 부일 장학재단이 몽땅 5.16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지요. 웃기죠? 그게 5.16의 본질 아닌가요?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정수재단을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사정권 시절엔 그 남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작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 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것이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역사는 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아는 세계가 학교 선생님, 업장, 지서장, 그다음에 군수, 지사, 교육감, 그 외에 아는 영역이 없죠.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빽빽하던 시절이어서 빽이 없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시험밖에 더 있겠어요. 아마 그때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고시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눈이 멀었거나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대단히 저항감을 가졌던 건 맞는데 그것도 뭐 연애 감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는데 전부 4년 정도 공부를 한 셈입니다. 71년도 1월 말에 1월 21일 뭐 그경에 제대를 했는데 그 해부터 시작해서 75년도 아마 그 1월 달이나 이런 쯤에 시험을 쳐서 발표를 4월 20일인가 봤으니까요. 75년 초에 됐으니까 꼭 4년 걸린 셈이죠. 시험 공부할 땐 검사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연수원 다니면서 보니까 변호사가 좋겠더라고요. 변호사 개업하자고 했는데 뭐 그 집에서 너무 낭망을 했어요. 낭망을 해서 그래서 발령을 할 수 없이 받았죠. 그 당시만 해도 판사는 벼슬이고 변호사는 벼슬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장인 문제로 그 연좌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뭐 가족들이 그쪽에다 혐의를 자꾸 두면서 그것 때문에 발령을 못 받느냐고 자꾸 다그치는 바람에 그거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그랬어. 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7개월 했죠. 뭐 특별히 뭐 나쁜 판사도 아니지만 참 뭐 그리 우수한 판사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결문도 뭐 별로 잘 썼던 것 같지는 않고 판결문 써주면 우리 부장님이 많이 고쳤어요. 그거 보면 판결문도 좀 뭐 시원찮게 썼던 것 같고 판사 생활이 좀 단조롭죠. 따분하고요. 다른 것보다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그게 대단히 귀한 일이라는 생각보다 따분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항상 그 좀 뭐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적어도 준법은 하고 살겠다는 생각 이런 것이 강했어요. 강해서 이제 뭐 법대로 살았죠. 예를 들면 뭐 교도소에서 그 구속된 사람 불러다가 사건 맡기라고 종용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사람을 뭐 브로커를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재판에서 이제 뭐 피고인들의 권리를 법대로 지키자든지 그 당시는 묶어놓고 재판했거든요. 그 이제 묶어놓고 재판하고 뭐 마구 욕설 하고 이런 것을 변호사가 제지해주지 않았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변호사 스스로의 법정에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뭐 뭐 이렇게 하자고 연명하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도 하고 또는 무슨 조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때도 관심은 있긴 있었던 모양 같고요. 심적으로 뭐 산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짓 안 한다, 뭐 법 어기지 않는다는 이런 수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불임 사건 그런 것은 이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당시 이제 뭐 잡혀간 학생들 뭐 범죄 사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들이고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얽어매 놓고 그 중에서 한 학생은 57일 동안 가족이 행방을 몰랐어요. 영장 없는 구속 수준이 아니라 가족이 행방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은 혹시 죽임을 당해서 영도다리 밑에 빠뜨려졌는가 싶어서 바닷가에 아들 시신 찾으러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57일간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정황을 얘기하는데 뭐 그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하고 헌법이 어떻고 뭐
무슨 법이 어떠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뭐 죄스럽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 그 데모하고 앉아 학생들 뭐 변론하고 이런 거 하면서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도 제법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법정에 그래서 사건 그렇게 줄이고 그래서 노동 사건하고 그런 시국 사건하고 조세 사건하고 두 가지만 했죠. 그래서 노동법률 상담소 만들어 놓고 이 뭐 재단 해가지고 수천억씩 막 긁어 모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인은 대한민국 국법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보고된 일이 있습니까? 청문회 2, 3일 전인가 뭐 전부터 부산에 이제 연합철강 노동자들이 그 서울에 와서 투쟁을 시작을 했었죠. 농성 투쟁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또는 정치 국회에서 아무리 무슨 뭐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하니까 나도 이제 그때 농성장에 같이 가서 농성하겠다고 농성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청문회를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농성은 길게 갈 것이고
청문회는 짧게 할 것이니까 일단 청문회를 하고 가라고 비서들이 원체 이제 권하는 바람에 청문회 갔었죠. 갔었는데 그 뭐 청문회를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청문회 중심 인물이 돼버렸어요. 돈이 10억이 들어왔다가 그게 되돌아나가는데 누구에게 보고돼야 합니까? 정치 공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이것도 부정입네 저것도 부정입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50 청문회다 하니까 야당이 갈라져 있어서 너무 국회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 두 야당이 힘을 합치면 참 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두 야당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엇박자를 놓으니까 이게 이제 뭐 민주진영이 하는 일이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89년 여름부터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 통합운동에서부터입니다. 89년 2월 달이죠. 그 89년 8월 달에 영등포 얼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이 통합하면 이기고 갈라지면 반드시 지게 돼 있는 선거였죠. 양쪽이 또 실력도 비등하고. 그래서 그 선거에 제가 일체 지원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일체 지원 활동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그 선거 지고 나서부터 이제 통합운동을 시작을 했죠. 통합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운동이 정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90년 1월 달에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통일민주당이 다 민정당하고 합쳐버리고 다 가고 본의 아니게 이제 탈당을 했죠. 탈당이 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탈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죠. 하나는 그 호남을 지역으로 고립시킨다는 것. 지역 구도가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고착화된다는 거. 한 가지는 이제 그제나 저제나 우리가 철새 정치 얘기했는데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야심가들이 뭐 국회에 당선되자고 개인적으로 이 당 저 당 옮기는 그런 수준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당 저 당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은 좀 없어져야 될 잘못된 풍토인데 이제는 한두 사람의 기회주의자들이 정치판을 조금씩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냥 그렇게 기회주의 판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정치인들의 행태가 거의 자기의 소신 가치와는 관계없이 당선, 이익 이것만 가지고 아무 원칙 없이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김영삼 대통령도
87년 이전까지의 정치적 업적은 뭐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90년 3당 합당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이건 뭐 혼자서 민주주의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죠. 한국 정치를 통째로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 20년 동안 나는 결국은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세계 자랑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그만한 기간 동안 그 독재와 싸우고 더욱이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계속해 온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그 보통은 거의 무투표 당선 수준의 그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그 건국의 아버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민주 세력이 분열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원체 그 빨갱이로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단순한 민주주의 투사로 보지 않고 자꾸만 그 친북 인사로 보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냥 투사만이 아니고 사상가죠.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그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지도자죠. 우리가 잘 못 알아볼 뿐이죠. 참 그 우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가 딱 하필이면 왜 영호남이 항상 서로 좀 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까지 영호남 양쪽으로 딱 이렇게 양립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게 무슨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입니다. 우연인데 하필이면 왜 딱 그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결국 많은 상처가 남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민주주의 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지금도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불행한 상황이 됐죠. 다 김영삼 총재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 영남 지역의 소위 민주주의 운동을 옛날에 하던 사람들, 흔히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 남은 그루터기라도 찾아서 거기서 야당을 복원시켜 보려고 쭉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로 날밤 새는 거죠 이제. 그때는 거의 국회 활동도 그 후순위고 1번 순위가 지역에 창당하고 지구당 창당하고 사람들 모아서 단합대회하고 강연하고 뭐 그런 것이 하여튼 제 1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3당 합당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된 것이죠. 정치의 가장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이 그것도 개인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반호남이라고 하는 대결적 정서를 딱 거머쥐고
내가 그동안에 좋아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국의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그 노사모가 폭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은 이회창 씨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가 이인재 씨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마 더 큰 위기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3당 합당에 따라갔다가 도지사하고 뭐 하다가 경선 불복하고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민주당에 와서 선거대책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위기감 느꼈겠습니까? 그 이후의 처신이 아주 기회적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국 정치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될 표본 아닙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그 위기감 위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라는 건 반드시 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노사모가 고유명사지요. 그러나 저는 그 노사모를 고유명사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명사로서의 어떤 그 시민적 행동의 한 모범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노사모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시민의 행동이 살아있을 때라야 민주주의가 계속 살아있고 또 앞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시민의 그런 그 정신과 행동이 이후 흐지부지 없어지면 우리 민주주의도 흐지부지 되고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강 그렇게 억압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있어서도 노사모야말로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래 상대방한테 사기당했을 때는 그냥 견딜 수 있는데 동업자한테 배반당하거나 사기당하면 도저히 회복을 못 하잖아요. 심정적으로. 열린우리당이 깨진 것은 그런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이 그 단순한 당이 아니라 그 정치의 분열, 무슨 지역 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또 노선과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파병 결정, 뭐 FTA 반대 투쟁, 뭐 그 탄핵 그 10개보다 더 힘들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서 수렁에 빠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당을 끌고 가서 수렁에다 박아 버렸잖아요. 꼬드기에 나와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댕기다가 그 사람들 뭐 앉을 때도 설 때도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은퇴해 버렸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구성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지가 대통령 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와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집도 절도 없는 고아 만들어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군사 만들어 놓고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쪼개서 당을 시궁창에다 칵 박아 놓고 정치든 뭐든 사람이라는 게 담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백한 사람끼리 거래하고 담백한 사람끼리 동업도 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지역 분열입니다. 두 번째가 기회주의입니다. 이걸 한번 극복. 목표를 두었는데 그 일은 뭐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생활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고 고향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설레는 기분이죠.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소용없는 일인데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TV 화면에 내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모두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저한테